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님, 대선 전국이 좀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서 허은하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예,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분들은 명절이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장이선 대선판이 가장 큰 대목이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좀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허은하 후보는 걱정 안 해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거대 양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심히 우려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오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보실까요? 왜 뒤늦게 나타나 청구서를 내미나?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단일화 논의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제 한덕수, 김문수 간 2차 단일화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로 끝이 났는데요. 잠깐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노란에 처해 있는데 그 단일화, 국민이 원하고 명령하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제가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5월 11일까지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그때는 등록을 안 하겠다 이를 셔버렸거든요. 지금은 단일화가 안 됐고 제가 입당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후보는 우리 후보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다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하시고 경선도 참여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당이라는 그 현재의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되면은 입당하고 안 되면 안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당에 오셨고 이제 선거에 오셨으니까 여기는 여기대로의 법과 규정과 또 당헌 당규 관례 이런 게 있다는데,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살펴주시면 좋겠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은 서로를 좀 힘껏 안아주긴 했는데 좀 어색하게 좀 느껴지는 이유는 회동 내내 좀 도돌이표처럼 서로 자신의 주장만 좀 반복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카메라 전부 다 있는 상황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왜 이게 다 절차라는 게 있는데 왜 갑자기 내 집 와서 나의 이 후보 이제 됐는데 뺏으려고 하냐? 그것도 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의 이 단일화 진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포옹하는 거는 저것만큼 의미 없는 일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트럼프랑 김정은도 끌어안고 우리 국내 대표적인 사례가 톰과 제리처럼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던 이준석과 안철수 두 분도 서로 끌어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국민의힘의 처지가 참 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양 진영에 이제 소속이 돼서 자기 캠프에 소속된 사람은 지금 그 일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외부의 평가가 눈에 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민주당 쪽에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범진보 세력은 이미 결집이 끝났고요. 명분은 뭐 이재명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뭐 이게 인정하느니 하지 않느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저 내란 세력에게 권력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 번은 그래도 심판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미 민주당은 그 구도를 내란 세력과 민주 세력 이렇게 이제 구도를 짰고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덕수든 김문수든 누가 나와도 현재 그 결집된 진보 진영을 이기기 힘든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연기되면서 더더욱더 보수 진영이 힘든 상황이 되어서 여기가 보수 진영도 단일화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서 부담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들끼리 그 권력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특히 대선 결과를 좌우할 중도층 시각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미 저기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낯뜨거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얘기시죠. 한심하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제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에 이 양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일화 시기를 두고서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데요. 10일, 11일 이틀 동안 양일간의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12일 0시부터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덕수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는 단일화를 완료하자. 그 뜻은 아마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되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다음 주에 완료하자고 선거를 좀 뛰다가 후보 등록 무소속으로 우선은 나오신다고 하셨으니 자신도 국민의힘 경선까지 거쳐서 그럼 같이 했었던 10명의 후보들은 뭐냐. 내가 후보 이제 경선에서 후보로 뽑혔는데 그걸 하루 이틀 만에 무소속 후보랑 단일화해서 무소속 후보한테 국민의힘 이 대통령 후보를 줄 수 있는 것이 맞느냐, 그거를 그러면 다들 들러리 쓴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우선은 등록을 하시고 다음 주에 선거 조금 뛰시다가 그때 추세를 봐서 이제 그때 단일화 하자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11일까지 안 되면 나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뭐 뻔하죠. 쉽게 생각해서 11일까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끝내자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11일까지 안 되면 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배수의 진을 친 듯이 얘기하는 거는 11일까지 하는 게 자신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좀 하다가 토론도 하고 활동도 하다가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판단했을 때는 다음 주에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이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면 현재 한덕수 후보는 베일에 가려져서 검증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미지로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경선을 치르면서 자기가 저도 몰랐던 전과 6개가 있다는 거, 이제는 뭐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전과 4범이라고 공격을 했었는데 이 김문수 후보는 보니까 전과가 6개나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벌써 공격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 전과하고 이 전과하고 급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독인 객인으로 별로 차별성이 없어 보이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한덕수 후보의 각종 이제 그 약점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부각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현재 그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한덕수로 나가는 게 본선에서 유리하다. 한덕수가 나가면 이재명하고 더 깨끗하기 때문에 잘 싸울 것이라는 그 선입견, 편견을 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한덕수 후보는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서 데미지를 덜 받은 상태에서 본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건 뭐 결사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사실은 좀 펼쳐지는 게 국민의힘 뭐 이제 당 지도부도 아마 그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보다는 좀 더 높은 상황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뽑히게 된 계기도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경선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뽑혔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덕수 후보가 계속 이제 이번 11일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사실상 선거 비용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해서 한 400억 정도, 이제 저번 대선에서는 한 420억, 440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또 다 자기의 개인적 사비로 또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덕수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면 너무 출혈이 크다. 특히나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들 사람들이 좀 자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11일, 그럼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안 하고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11일을 넘기면은 진짜 후보 등록을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럼 11일... 결국은 등록을 안 하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가고 지지 발언으로 가는 형태일 거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아니라? 그 앵커께서 뭐 예. 제가 할 말씀까지 다 해버리셔가지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럼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왜 이런 일이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갈등을 국민의힘이란 당이 해결하지 못하고 4분 오열돼서 저렇게 이 피 같은 시간, 귀중한 시간을 다 날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앵커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노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욕심이죠. 누가 노욕이요? 누구 욕심이요? 한덕수? 저희가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의원들이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젊은 의원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당을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세력들, 특히나 이제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세력들이 어쨌든 아직도 욕심을 잃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가장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이 좀 사실 궁금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갈등이 나오는 게 사실은 비정상적이고 가장 큰 원인은 압도적인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미 거기에 줄을 섰어요. 민주당도 뭐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국민의힘이란 보수 정당의 성향은 더더욱 강자한테 이 줄을 서는 게 빠른데 현재 한덕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고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많은 데이터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자회견하는 것도 봤는데 나 김문수로 넣었을 때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 김문수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만약에 지지율 격차가 확 차이 나고 한덕수 후보를 넣었을 때 정말 이재명 후보와 박빙이 되고 김문수 후보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면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주장을 해도 이미 국민의힘의 대주주라는 영남권 의원들이 한덕수 캠프로 가서 줄을 섰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뭐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연설하고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각자 상반된 내용을 서로를 공격한 내용을 얘기하고 나니까 박수 소리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박수 소리마저도 비슷해요. 그만큼 세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아마 권영세 그다음에 그 쌍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덕수 후보한테 내가 모든 걸 정리해 줄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버티라라고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쌍권이라고 쌍권이라고 부르죠. 쌍권총이라고 부르는 지금 그분들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나 비대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단식도 하시고 오늘 의총장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방금 잠깐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김문수 후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할까 해요. 네. MBS 어제 나왔던 MBS 차기 대통령 적감도 조사 결과가 아까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덕수 23%, 김문수 12%인데 저거는 사자 대결이죠. 저렇게 넣었을 때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양자 대결 이재명과 한덕수 또 이재명과 김문수의 양자 대결을 봤을 때 특히나 뭐 이준석 지금 후보까지 넣어서 삼자 대결을 봤을 때 30%대로 거의 둘이 네, 맞아요.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누가 더 강한 후보가 없으니까 김문수 후보도 아 내가 양보할 지금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또 이거를 양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 아무도 뭐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런 말을 네. 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미 대선은 졌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네. 이미 대선은 기울었는데 예. 대선 이후의 권력 재편 과정에서 예. 한덕수 후보로 나가서 졌을 때와 예. 김문수 후보로 졌을 때는 예. 엄청나게 권력 지형이 달라요. 예. 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나가서 졌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 일개 있는 지역에 있는 당협도 예. 총선 후보자가 총선에 가서 지더라도 금방 잘리는 게 아니고 네. 한동안은 총선에 뛰었던 사람이 당협위원장 기존에 있는 당협위원장을 밀어내고 네. 그 당협을 장악하면서 네. 만약에 그 앞에 직후에 총선이 지방선거가 있다면 예. 지방의원들의 공천권까지 행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건데 예.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예. 만약에 졌다 하더라도 지금 당무 우선권을 계속 내세우고 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김재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네. 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류에서 밀린 분들인데 예. 이 기회에 김문수 후보를 내세워서 대선 이후에도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반대로 보면 한덕수 후보 쪽은 한덕수 후보는 만약에 저기 대선에 지면 예. 아마 이분은 정치를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못 하시겠죠. 하지만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약에 쌍권이란 분들이 예. 옹립을 한 거죠, 만든다면 예.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에 있는 친윤 세력이 여전히 대선 이후에도 권력을 잡고 지방선거 때 또 줄을 세워서 네.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절반은 대선 후보가 되려는 의도가 있지만 예. 절반은 대선 이후에 당내 권력 지형을 놓고 네. 권력 암투를 미리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상당히 또 위원님께서 유의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금의 후보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 두 분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각을 해서 국무위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같은 색깔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다면 혹시 위원님 친윤이 분열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친윤이 분열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예. 친윤이 이제 몰락하고 예. 새로운 세력이 이제 올라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과거에 친박 세력은 뭐 영원하고 예.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친박 연대로도 좀 갈라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친박 파리를 계속 했는데 친윤 세력은 사실은 그 정도 그 구심점이나 이 끈끈한 저기 오랫동안 같이 투쟁하면서 쌓아온 그 동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빨리 친윤 색깔은 탈피하면서 각자 이 기회에 권영세 의원이든 권성동 의원이든 나머지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1인자는 못 되고 2인자 레벨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번 기회에 자기 색깔로 당을 한번 장악해 보려고 시도하는 이제 뭐 그걸 분화라고 얘기한다면 분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대선 후의 상황의 권력 지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셨고요. 이 관련된 대선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깊은 얘기는 잠시 후 뉴스픽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민주당 겁박의 굴욕적인 길 변경.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미룬 법원을 향한 일침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말입니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까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
혹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법 리스크가 이제 예. 뭐 해소됐다고 언론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는지는 모르지만 예. 대한민국 공동체의 국정 리스크는 더 크게 잠재된 판단이었다고 보고 예. 사실 제가 이번 사건 헌법재판소부터 법원의 여러 가지 판결과 행보를 보면서 저부터도 그동안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고 예. 따라왔고 거기서 인정을 해왔는데 그 권위를 예. 이제는 사법부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정말 자신들의 법과 원칙의 잣대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영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해왔고 일관되게 그 조직을 이끌어왔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지지해 줄 건데 사법부가 그동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정치권의 권력자의 위세에 휘둘려서 갈짓자걸음을 해왔었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 본인들이 어떤 판결을 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더 큰 권력, 그러니까 더 큰 국민들이 지지하는 쪽에 눈치를 보면서 법의 잣대를 바꿔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했으면 이미 우리 개인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을 받아서 파기환송됐다면 죄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걸 이 재판에서 파기환송해서 형량을 때리고 이 리스크를 해소하고 가는 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데 결국 법원이 이번에도 비겁하게 6월 18일로 넘겼다는 거는 이걸 놓고 이제 권력을 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또 이 리스크를 6월 18일에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형이 떨어지는 거 100만 원 이상 형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 나라 전체를 극한 대립으로 정치권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거에 괜찮지만 국민마저도 반으로 갈라서 공동체를 전부 다 혼란에 빠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정말 무책임한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법조계 내에서도 엄청나게 분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전국 법관회의 또 이런 의미에서는 또 소집이 돼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사실 이렇게 보는 좀 시선도 있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어떤 싸움이라고 좀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실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내려보냈으면 고등법원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고등법원에서 그것을 물론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일을 좀 뒤로 연기했다라는 것 그리고 연기 신청을 우선 물론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했으니까 연기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통상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세대 간의 갈등인가?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이제 퇴임해야 되는데 고등법원 판사들은 그 다음 정권에서도 뭔가 이제 판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왜냐면 고등법원 판사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그 승진 이런 부분들이 임명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굴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국민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와 법조계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지금 가속되는데 이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이미 뭐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는 많이 무너졌죠. 제가 법률 방송 나와서 이런 말씀하기가 죄송스럽지만 법률인들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믿지 않듯이 법률인들도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뭐 법률인들한테 이렇게 송사를 두고 사실은 변호사 한 분 한 분한테도 좋은 변호사도 물론 있지만 갑질을 당한 경우도 있고 무시당한 경우도 있고 저도 뭐 재판을 받으러 돌아다녀 보고 검찰에도 불려 다녀보고 해봤지만 그때 그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일반인들이 참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모멸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게 일관되게 적용이 됐다면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데 그 권위란 게 늘 오락가락 강자한테 전형적으로 강약 약강이거든요. 사법부도 제가 봤을 때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집단이라고 예.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지금 저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을 정치가 원체 못났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한테 심판받아 달라고 그렇죠. 심판해 달라고 넘긴 예. 것도 참 못났지만 예. 그렇다면 법원이 그걸 가지고 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예. 판단을 했다면 예.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의 영역이 더 큰 이제 권위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참 못난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굴 믿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결국 억울한 게 대한민국 사회구나. 이런 한탄만 더 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양심이 있는 법조인들이라면 예. 이번에 정치권도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법원 법률계에서도 소장파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선출직도 임명직도 어쨌든 자신들의 집단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로 좀 듣겠습니다. 뭐 돈만 많이 벌 것 같으면 예. 법률인들이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도 법을 알고 법대로 한다는 게 뭐 추 같은 거 있던데 그런 걸 봤으면 거기에 대한 좀 사명감과 책임감 같은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죠. 저는 그런 것들이 법률계에서도 이번에 좀 사법부에서도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선배 법조인들이 어쨌든 지켜왔었던 그런 노력에 의한 신뢰와 공정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뭐 향후에 또 후배 법조인들에게 지금 같은 분위기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6월 18일 날 예.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예, 참 여쭤보고 싶어요. 사법부에 소속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예. 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판결을 해야 됩니다. 판결을 안 해야 됩니다. 요 부분보다 사실 이재명 지금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이 열려야 되느냐 열리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제 재판이 열려야 됩니까? 안 열려야 됩니까? 이게 사실 임명직들이 아니라 이제 선출직인 이제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헌법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재판을 정지하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해석까지도 소출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제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을 바꿨잖아요. 예. 우리가 그 배나무 밑에 가서 갓건을 고쳐 예. 쓰지 말고 예.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고 예. 얘기하는 게 그런 의심 사는 짓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특히나 공직자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했을 때는 예. 온전히 공동체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력을 그렇게 위임해 준 건데 예.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저 예. 조대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최성호 MC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이 법은 온전히 한 명의 권력자인 이재명 자신들이 추종하는 이재명 보스를 위해서 법을 급하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대선 국면에서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거악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절박함과 다급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편을 가급적이면 들어주려고 국민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됐을 때 이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여론조사를 보면 단 1%라도 이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높은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이걸 하는 게 맞는데 또 문제는 그러면 나라 전체가 임기 초반부터 극도로 혼란에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스럽긴 합니다. 네, 염려스러운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사실은
저는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헌법이 막고 있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될 그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을 때 사실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까?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재판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당당하고 무죄라면 예. 네, 재판을 해서 사실 무죄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 두려워서 사실은 재판을 안 하는 또 막을 뭔가 정지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까가 우선 첫 번째인데 사법부를 믿고 사실은 한번 재판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빨리 임기 초반에 털고 갈 수 있는 국정 안정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사법부 입장에서는 신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절차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지금 이제 뭔가 좀 혼란스러운 사법부가 거기에 또 정치에 가미되어 있는 이런 형국이 국민들 전체적인 뭐 상황에선 좋지 않다.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다. 여론 형성에서 그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뭔가 이 개정안 의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결이 좀 타당하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예. 특정인을 위해서 특히나 그 사람이 힘이 센 권력자라면 또 부자라면 더더욱 더 법은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지키겠다고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규정인데 네. 많은 경우에는 그 합의를 만든 사람들은 이 법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많은 경우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 국민들은 그냥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네. 현재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힘센 사람을 위해서 급하게 원칙을 바꾼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 안정이 이번 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 통합이 안 되고 끊임없이 공동체가 혼란과 분열과 반목 속에 빠질 거라는 우려를 크게 네.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 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뭔가 사법부도 뭔가 정치적인 뭔가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변호사님이 이제 위헌 제청 처분적 법률이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당리, 당략, 당색에 치우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법으로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법조인들 정치에 몸담고 있거나 정치를 앞으로 꿈꾸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잣대와 다른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회개한 이상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논리를 붙여서 그렇지 않다고 반대의 논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제가 이재명 캠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야 작게 이겨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이기긴 이기는데 작게 5% 정도로 이기고 그 미만으로 이기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저는 사법 리스크로 흔들 거니 10%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야만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저 사람들도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면 이 법이 기존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법마저도 바꿀 수 있고 바꾸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아무리 처지가 궁해도 그렇지. 선거철에는 좀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이건 좀 무슨 말일까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해 한 말입니다. 한덕수, 이낙연이 개헌연대를 좀 구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을 한 건데요. 두 사람의 협력 좀 의외였다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이낙연 우리 지금 전 대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임고문이시죠. 손학규
전 대표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민주당 진영에서 바라보면 참 공세가다, 의회다,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또 반대 진영에서 바라보면 네. 그 이재명 후보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범죄자라고 딱 결론이 난 예. 사람을 막기 위해서 연대한다는 게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내세우는 게 개헌 그리고 정치 혁신을 이제 기치로 내걸었는데 네. 제가 여기 헌정회죠 여기 그렇죠. 예, 대한민국 헌정회입니다. 예, 정대철 회장님이 하는 맞습니다. 여기도 제가 방문해서 이분들 저도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대철 회장님도 뭐 김대중 아, 예, 대통령 그렇죠. 보시던 그 민주당 쪽 계열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헌정회를 가보면 이미 연세가 다 80 넘은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야 민주당 뭐 그쵸, 이 많죠. 당 이런 거는 이제 모임이에요 이분들한테는. 다 나라 걱정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나라 걱정하고 이제 개헌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당파와 현재 속한 정당의 이익하고 반하면 이제 이분들도 몰아붙이죠. 변절했다라고 얘기하고 노욕이다라고 나이 먹고 이제 뭐 또 마지막 권력을 누리려고 한다고 공격을 하는데 제가 만나보면 이분들 대화를 좀 해보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그 정파에 소속돼서 할 때는 그 보이지 않던 공동체의 문제들이 보였고 이제 나이 먹고 우리가 뭘 하겠냐 무슨 야심이 있겠냐 근데 대한민국을 그래도 조금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경험을 투영해서 또 반영해서 이 법과 제도를 바꿔서 국민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하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진정성을 많이 느꼈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양당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책임 총리제, 그렇죠. 뭐 중임제, 그다음에 4년 중임제랑 양원제, 책임 총리제 요 내용. 가장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있는 대통령의 권력을 줄여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투표했던 그 민의가 제대로 권력의 분점에 군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당이 좀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건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가장 앞서가는 1등 집단 현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가장 싫어하고 공격하고 하는 게 본인들이 소수고 약자였을 때는 이걸 주장했는데 본인들이 강자가 되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 과거의 원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뭐 이분들이 더 나아가서 권력을 독점해서 자기들이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야욕을 보인다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현재 하는 모습은 요 정도까지는 저는 좋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두 가지 헌정에 관련된 부분은 좀 두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왜 한덕수인가? 헌정회. 뭐 헌정회의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손학규, 뭐 이낙연 분들이 이제 왜 한덕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그쪽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를 가장 우선해 놓고 이 대화를 하고 그분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 후보는 분명하게 자기가 3년 만에 개헌하겠다.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이 헌정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충실히 지킬 사람이 한덕수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하고 손을 잡았다고 판단합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후보가 한덕수 후보라서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다. 빅텐트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빅텐트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빅텐트 성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그리고 빅텐트가 보수 빅텐트가 만약에 된다면 민주당한테 좀 유리할 것 같습니까? 불리할 것 같습니까? 현재 제가 자꾸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야, 뭐 우리한테 억한 심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양심에 걸고 말씀을 드리면 빅텐트, 뭐 스몰 텐트, 무슨 텐트를 쳐도 현재 민심은 시대 정신은 탄핵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고도 국민들을 공포 속에 밀어넣고도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는 반성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걸 옹호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한 번은 심판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텐트를 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사법 리스크도 벗어온 상태의 이재명 후보를 예. 이기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 빅텐트, 스몰텐트를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권력 싸움은 제가 이 현재의 권력 싸움보다 대선 패배 이후에 예. 이 정치 지형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예,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현재 이준석 후보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 예. 아닙니까? 젊지만 전략 전술에 뛰어난 분이고 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완주를 하는 게 유리하겠다 싶으면 예. 완주를 할 것이고 예.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향후에 이 보수 진영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이 당대표급으로 이준석을 영입해서 예. 그다음에 다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도 나눠주고 예. 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예. 아마 이준석 의원은 지금 현재로 가면 10%를 못 얻어서 예. 뭐 자기 돈은 아니지만 당의 예. 돈을 다 소진시키고 예.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도 많다. 지금은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예. 강한 부정이 또 네. 긍정을 어떻게 될지 내파볼 수 모른다. 있을 수도 있다. 예. 아, 예. 예. 우선은 완주를 하는 것을 도움된다면 완주를 할 것인데 선거 보전 비용 관련된 부분 때문에라도 나중에 빅텐트를 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어느 후보든 예비 후보에 나면 다 완주한다 그래요. 예, 어느 예. 후보도 완주한다 그러고 예, 예.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치인들은 마지막 그 하루 예. 그때 모든 게 또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현재 이준석 후보가 완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을 예. 저도 그렇고 아마 언론인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대선 D-25 복잡한 정치 상황 속 민심 방향은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에는 사전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참 빠릅니다, 위원님. 이번 대선 판세를 좀 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제가 뭐 어제 우스갯소리로 예. 민주당 사람한테 들었는데 예.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 남은 변수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 어떤 혹시 물리적 테러 예. 이게 아니면 대통령이 무난히 당선이 된다고 아, 경호를 예. 강화했다고 하던데 예. 뭐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했지만 단일화 갈등이 사실 점입 가경이잖아요. 당무 우선권을 김 후보가 사실은 행사를 했고요. 국민의힘 당원에 좀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당원 해석을 두고 김 후보와 지도부 간 이견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원래 당헌 당규를 계속 주장하는 쪽이 원래 약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준석 의원한테 쫓겨날 때도 예. 당헌 당규를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했는데 예. 나중에 결국 그 정치인은 더 예. 힘센 쪽으로 예. 결국은 당헌 당규도 무력화된다는 걸 경험했고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속 당무 우선권 당헌 당규 얘기하는 거는 예. 억울하니까 힘에서 밀리니까 법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쪽은 그 법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예. 거고 당원들이 만드는데 예. 더 많은 당원들이 우리는 한덕수를 네. 원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 쪽에서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다. 예. 그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게 또 지도부의 갈등을 좀 극한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데 그 김문수 캠프의 김행 시민사회 뭐 유명하신 분이죠. 시민사회 총괄단장이 당선증도 못 받았다. 우리가 후보로 뽑혔는데 당선증을 못 받았다. 그리고 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 대표 직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직인을 안 찍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옥새 들고 나르샤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직인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직인 안 찍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국민들이 예.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이 모습을? 경선이 다 끝났고 후보로 예. 뽑혔습니다. 예. 근데 당 대표 뭐 비상대책위원장 직인이 필요한 걸까요? 원내대표 직인이 필요한 걸까요? 이런 표현을 보통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예. 집단을 보고 국민들이 보통 떠올리는 말이 당나라 군대다, 예. 오합지졸이고 콩가루 예. 집안이다, 예. 봉숭악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저도 딱 그 말이 떠올랐고요.
국민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강력하게 국민의힘이 단합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자괴감이 들고 분노에 떨게 만드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를 만한 여건이 되는 준비가 된 집단이 정당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내홍도 좀 심한 정당이 이제 과연 외부적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당은 특히나 한 명만 바라보고 늘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 앞에 줄 서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 줄 서고 누군가 권력자한테 줄 서는데 익숙한 집단이다 보니까 그 가장 뛰어났던 최강자의 권력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에서 당 운영이 안 된 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혼돈이다.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인물도 없는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사태다. 좀 더 다양하고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후보들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들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클 수 있는 집단이 아니죠. 정당이 아니다. 그 아니죠. 국민의힘이 11일을 좀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정한 거는 단일화 효과를 어쨌든 가장 많이 누리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선 후보 기호 2번을 쓰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8번을 받게 된다. 만약에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 차원의 선거 지원, 뭐 말 그대로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해서 선거 비용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11일까지는 어찌됐든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허은하 후보 캠프에서 선거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홍보물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점자 홍보물은 대한민국에서 한 개 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제 밀려가지고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 다른 큰 캠프들도 어려움을 겪고 저희는 점자를 지금 못 만들 상황까지 왔는데 이걸 유일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선거를 뛰려고 기다리는 게 이재명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도 안 정했기 때문에 이 큰 정당에서도 홍보물이나 나머지 선거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단일화라는 게 좀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심하다, 알량하다 이런 감정적 발언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단일화가 좀 극적으로 성사됐다고 해도 과연 효과가 클까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단일화 돼도 효과가 그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나 안 해 그러고 이제 삐졌다고 나가버렸잖아요. 잘 되겠습니까 이게? 단일화가 돼도 효과는 좀 미미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요. 그 파기환송심 연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좀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권력을 잡는 거는 민주당이 뭐 저는 한 8분 응선은 넘었다고 보지만 그 위에 국정을 이끄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실수와 시행착오를 더 심하게 민주당이 겪지 않으려면 이런 국민 눈살집 부리는 행동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사법부를 건드리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삼권 분립 하에서 힘이면 다 된다는 거를 갖다가 전형적인 힘의 논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경선도 뭐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제 후보로서의 유세도 이게 예비 후보로서의 유세도 잘 하고 다니시고 있는데 12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첫 공식 유세를 가지고요. 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회동을 좀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우 의원도 좀 챙겼고요. 중도층에 좀 더 집중을 계속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미 집토끼는 잡았다.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확장한다 이런 느낌일까요? 이미 그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 윤여준 장관 영입에서 활동을 하고 김종인, 김상욱 의원까지 만나는 걸 보면 거의 지금은 인수위 정도의 거국 내각 구성에 돌입한 상태로 여유가 좀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대선 형국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생생몰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생생보밀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